울산광역시에서 주관하고 울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1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에 참여해 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사회를 맡은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 박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행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수칙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는 태화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접근 방법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번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날씨가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소담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태화루의 누각에서 바라다 보는 울산의 풍광 또한 태화루의 풍류를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예술의 꿈, 문화의 품, 울산 시민의 행복한 삶, 울산문화재단 전수일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태화루의 풍류 1회차 강좌는 한상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님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강의 이후에 강의를 좀 잘 들으셨다가 퀴즈가 나갈 예정입니다. 퀴즈에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좌 이후에 체험,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태화루 풍광, 우리가 주제가 태화루의 풍류입니다. 그 태화루를 이야기할 때 이 누각의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 먼저 한번 바라보자 해서 오늘 첫 강의로 한상건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울산에서는 이 태화루 누각에 관해서는 한상건 교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귀한 분 오셨기 때문에 질의응답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상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님은 현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 위원장, 울산시민연대 운영위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상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박은정 팀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한삼근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구전 날씨인데요. 조금 전까지 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좀 걱정했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자리를 우리 만들어주신 우리 울산시 그리고 문화재단에 특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구전 날씨를 뚫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또 문화재단의 우리 전수일 그 대표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사실 좀 강의 살짝 부담이 됩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주변을 살짝 돌아보시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왼쪽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태화강 대숲도 보이고요. 건너편에 그 남산 봉우리가 보입니다. 원래 남산 12봉이라고 하는데요. 전부 다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그 안개 사이로 또 비 사이로 남산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좀 상상을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자리에 태화루가 있던 시절의 풍경은 360도 전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은 한 45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 원래 풍경에 우리가 한 8분의 1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지금 왼쪽 편 태화시장이 있는 앉아 계신 오른쪽이죠. 태화시장이 있는 쪽도 사실은 엄청나게 넓은 그런 평지가 있고요. 그 건너편 멀리 백양사가 있는 하물산 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뒤쪽 동광병원이 있는 쪽에도 태화산이 하나 솟아 있을 뿐 전부 그 자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태화루를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강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뒤쪽입니다. 지금 저기 시가지, 신정동, 달동, 삼산동이 있는 저 시가지가 사실은 바다였고요. 도칠산이나 야암동에 있는 산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면은 아마 호수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호숫가의 절벽 위에 원래 태화루가 있었다. 그런 곳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고 봐주시면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위치인지 아마 조금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 저 삼산동 쪽은 뭐 전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은 불과 100년 전의 지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만든 5만 분의 1 지형도 보시면 지금의 삼산동 절반은 바다였습니다. 그냥 물입니다. 그러니까 지형도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500년, 10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일대 전체가 수면이었을 것이다, 물이었을 것이다 하는 게 쉬 짐작이 되거든요. 그런 위치에 태화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박 팀장님께서 좀 과찬을 해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울산 터박이기 때문에 저기 건너편 이제 우정동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제가 졸업한 그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양사 국민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태화동 유곡동까지도 그 같은 학군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앞쪽 지금 시장 입구 여기에 있던 그 친구집에도 국민학교 시절에 놀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앞쪽 아래쪽은 절벽이고요. 건너편에 만처럼 지금 우정성경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도 강변도로를 만들기 전에는 태화강물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의 언덕 위에 이 이제 태화루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제 강점기 때 지금 여기 버스 시끄러운 저 도로 있죠. 저 도로 24번 국도가 지금 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위치보다 조금 더 태화시장 쪽으로 들어가시면 뒤에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그 골목길이 원래 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까지 울산 도호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읍성 서문을 나와서 지금의 성남시장 뒤편길을 통과해가지고 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길은 이 위치가 아니라 더 뒤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태화루 부지가 사실은 원래 부지보다 좀 길쭉하게 생겼지만 그 절반이 잘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힌트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태화루 원래 부지가 도로로 절반 잘려 나간 이 이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 뒤편 삼산동이 저렇게 도시화 되어 가지고 자연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로 가득 찬 저런 모습이 됨으로 해서 현재 태화루, 중창한 이 태화루의 모습이 정면이 지금 남산 봉우리 쪽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짐작하건대 원래 태화루의 정면은 90도 돌아가지고 삼산동 방향으로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이런 그 이제 20세기 들어와서의 변화 때문에 태화루 위치가 아마도 원래의 위치, 원래의 각도가 아닌 이렇게 틀어 앉은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하는 말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그 뭐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태화루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태화강의 옛날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거는 그 울산시 자료로 있는 건데요. 한 13년 전이네요. 벌써 2008년도에 아마 저기 그 세바지산이라고 하는데요. 효문동 동편 뒤쪽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서 촬영한 것 같고 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저 오른쪽 멀리 보이는 제일 높은 산이 가지산이죠. 그리고 가운데 태화강이 흐르고 있고요. 명촌교, 학성교, 번영교 이런 다리가 순서대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공업단지와 시가지 사이에 희한하게도 구름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일제시대 때 지형도에 앞쪽이 바다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여천강이라는 글자 보이시죠? 여천강. 저 여천강이라고 글자 써놓은 저 위치가 지금의 태화강 역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붉은색으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저게 현재 학성공원입니다. 학성공원 옆으로 중구 쪽에서 남구로 똑바로 내려오는 남북도로가 화합로거든요. 화합로. 그 화합로가 이제 삼산동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마음속으로 태화강 남쪽에 지금 그 강이 있는 쪽에 정사각형을 그리시고, 위에서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쪽으로 대각선을 그어 보시면, 그죠? 절반은 바다, 물, 그리고 절반은 좀 짙은 노란색인데 저게 염전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고 저 지도의 범례에 표시된 대로 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산의 절반이 염전이고요, 나머지 절반이 바다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좀 더 나오면 쭉 길게 뻗어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저 선, 저게 현재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포 해안도로고요. 그 뒤쪽으로도 바다가 쑥 올라가 있는데 만처럼 저기가 현대자동차 부지가 됩니다. 현대자동차는 바로 저 바다를 메꿔 가지고 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도강이라는 글자가 밑에 보이는데 저쪽도 지금 매립이 되어서 전부 우리 그 매암동의 공장지대, 여천동의 공장지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 장면은 어디냐면요, 1914년에 촬영했고 저기 동강병원 앞에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쪽 방향으로 보고 촬영한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 이해되시죠? 가운데 멀리 삼각형으로 보이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요, 저 산이 학성공원입니다. 네. 그리고 학성공원 오른쪽으로 보시면 뭐 배경에 산도 잘 안 보이고 희미하게 산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태화강의 모습들도 보이고요. 지금 여기 논이 보이는데 그거는 지금 저쪽 동강병원 앞쪽에 지금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동강병원에 주차장 빌딩이 있는 그 일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언덕이 쭉 보이시죠? 저 언덕이 현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되고요. 도로가 끝나는 위쪽에 나무가 큰 게 하나 보이시죠? 예, 저 나무가 바로 태화동 이팝나무입니다. 아마 지금 꽃이 이쁘게 피어 있을 시절이죠. 그래서 저런 나무는, 이팝나무는 아마 이 동네에서 동신으로 모시는 당수나무인데 일종의 이정표 역할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사실 그 우정동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 성황당 아시죠? 그게 큰 그 회화나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울산읍성 서문에서 나와서 우정동에서 나무를 한번 보고, 그점에서 아마 이쪽으로 바라보면 저 나무가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건물에 가렸지만. 그리고 이 나무를 통과해 가지고 조금 더 걸어 올라가면은 지금의 태화동 명정천이죠. 그쯤 가면은 강 건너 삼호동에 또 당수나무, 소나무가 큰 게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1915년에 지금 연도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1912년, 14년, 15년 학성공원 위에서 울산 시내 쪽을 바라보고 찍었고요.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이 문수산이 되겠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 남산, 지금 보이는 저 남산이고요. 태화강에 잠깐 보시면 저기 다리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저 다리는 지금 울산교 위치인데 지금의 울산교가 아니고 목조, 나무로 둔치 높이로 걸쳤던 그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고요. 가운데는 이제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가지가 보입니다만은 앞쪽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 전부 논밭이거든요. 지금 이제 옥교동, 세치, 성남동 일대가 전부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역시 학성공원 위에서 남쪽으로 보고 찍은 사진. 지금 잘 보시면 가운데 허옇게 지나가는 게 태화강이고요. 아직 제방은 없습니다. 이때는 제방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까맣게 좀 옆으로 길쭉한 게 보이시죠? 저게 바로 삼산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산봉우리가 전혀 훼손되지 않은 원형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삼산을 1940년쯤에 이제 그 일본 육군 항공학교가 여기 만들어지고 하면서 비행장을 확장하려고 깎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산 뒤쪽에 보시면 왼쪽 끝에 도칠산이 살짝 보이고 좀 허옇게 선처럼 보이는데 저게 바로 아까 지도에서 보신 그 바다입니다. 예. 수면이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원래 태화루에서 바라보는 삼산동 방향의 풍경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넓은 평지의 멀리 건너편에 산이 있고 그 사이에 물이 차 있는 호수 같은 그런 풍경이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아마 아까 보여드린 사진, 저 다리, 울산교라고 하는 지금의 울산교 위치, 그 다리 위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아직 제방은 없고요. 세치 쪽에 이제 들판이 있고 학성공원이 가운데 지금 잘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이죠. 그 다음 64년도 바로 이 위치죠. 태화교 공사를 지금 한창 하고 있을 때고요. 지금 여기 사람들이 언덕에 많이 앉아 있는데 모래를 가득 쌓아놨죠.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기 전까지는 앞에 이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강변 높이만큼 다시 올라오는 그런 구조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태화루가 있는 위치에는 초가집이라든가 여러 지금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래쪽 강변에는 여기선 보이지 않지만 이제 태화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9년에 이제 항공 사진이죠. 좀 높은 데서 찍은 사진. 요거는 뭐 여기 전시장에도 이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우정동 쪽에 잘 보시면 태화루 건너편에 지금 막 구역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땅이 허옇게 지금 보이는데요. 논밭을 메꿔서 지금 이제 부르도자가 택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화강에 잘 보시면 가운데 저기 고구마처럼 길게 보이는 게 있죠. 섬입니다. 저 섬은 조선시대 고지도에도 보이는데요. 없어진 거는 1980년 무렵입니다. 그때 서울 한강 개발보다 먼저 태화강변을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왜 저 섬을 없앴느냐 하면 아주 토목적인 이제 이유입니다. 즉 태화강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용어로 통수단면이라 하거든요. 강의 단면, 강을 이렇게 잘랐다고, 옆으로 잘랐다고 볼 때 강물이 흘러가는 물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강 안에 있는 모래를 섬을 드러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저 섬이 없어졌고요. 참고로 시내 쪽, 저희 시내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중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내 쪽을 앞강이라 부르고 오른쪽 신정동 방향에 있는 것을 뒷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60년대에도 앞강은 그 생활 오수가 들어와 가지고 물이 더러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놀이 할 때도 앞강에서 놀지 않고 뒷강에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정동 쪽에는 이제 막 구역 정리가 끝나고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3년도 요거는 이제 태화강 하구입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대각선으로 그 뚝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태화강 제방입니다. 그러니까 저 제방은 1926년 7년부터 30년 사이에 울산 수리조합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했느냐? 뭐 첫째는 홍수를 막겠다는 이유도 있고요. 강의 본류가 넘치지 않게. 두 번째는 강변에 저렇게 제방선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다 미개간지 황무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황무지를 이제 총독부가 아니면 울산 수리조합이 개간해서 농토로 만들고 그 농토를 다시 우리 조선 농민에게 소작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쳇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러니까 땅 개간해가지고 농토 만들고 그걸 또 소작해서 수입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도랑이 보이시죠? 저걸 우리가 수리조합 도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바로 저 건너편입니다. 저기 심리대밖에 있는 왼쪽 편, 저기에 펌프장이 있었거든요. 저기에서 이 태화강물을 펌핑해가지고 이 수로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이 삼산 들판 전체에 농업용수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수리조합 사업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물값을 또 받습니다. 가을이 되면 추수가 끝나면 1년간의 물값으로 또 상당한 이 곡식을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 중에 왼쪽에 보시면 좀 이렇게 물이 좀 차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매축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물이 잘 차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태화강역 앞에 저 위치는 구획 정리를 해서 택지가 됐습니다만은 물이 배수가 잘 안 돼요. 일단 구배가 안 나오거든요. 구배가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려면 경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경사가 나오지 않아 가지고 하수도라든가 배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보시면 모래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태화강 하류의 모래는 태화강 본류보다는 그 동천강 쪽에서 훨씬 많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하천이 좀 이 흐름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하고 난 이후에도 한 40년 시간이 흘렀는데도 새로운 모래톱이 다시 생겼죠. 그래서 지금 내려가 보시면 가을에 억새밭, 갈대밭이 지금 형성이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강변을 결정적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끼고 있지 않으면 대지가 될 수가 없고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변 도로가 이제 순차적으로 개통이 되는데 여기 태화교에서 울산교까지는 72년에 아마 개통이 됐고요. 울산교부터 지금 학산동입니까? 가구단지까지가 이제 76년에 이렇게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변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만들어지니까 강변과 접해 있는 육지 쪽, 그러니까 세치 일대 쪽이 이제 점점점 건축물이 이제 세워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에 맞춰 가지고 원래 보시는 대로 자연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우리가 하면서 전부 자연 녹지였거든요.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고 도시화 되니까 준주거 지역이 되고 주거 지역이 되고 상업 지역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태화강변은 적어도 이 태화교에서부터 명천교까지는 나중에 보여드립니다만은 전부 100% 준주거 지역이 아니면 상업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태화강 풍경을 이제 결정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87년도 아마 이게 그랜드 호텔 옥상에서 지금 없어진 삼산동 방향으로 촬영한 것이고요. 삼산동은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렇게 들판이고, 울산교에는 아직까지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요. 번영교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울산 철교, 기차가 다니던 철교는 아직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2년이 되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번영교죠. 지금 번영교가 지금 한참 공사 중이고요. 번영교 다리 폭이 50m인데 지금 절반 만들었습니다. 절반 폭. 그래서 나중에 이 철교를 걷어내고 나머지 절반 폭을 더 만들어서 지금의 번영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여전히 삼산동을 보시면 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원은 보입니다만은 나머지는 아직까지 들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산이 개발되어서 잘 아시는 농수산물 시장, 그 다음에 남구청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97년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지금 태화들, 지금은 국가정원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조금 지나면 이 태화들의 절반 정도를 이제 택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걸 우리 시민들이 이제 반대해서 울산시하고 이제 조정을 한 것이 태화들 사들이기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하천 구역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2008년도 이 바로 이 자리에는 이렇게 로얄 예식장이라고, 아마 이 예식장에서 예식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이제 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009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철거했거든요. 그리고 이 예식장이 들어오기 전에는 로얄 호텔이라고 하는 게 또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70년대 72, 3, 4년쯤에 만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지막한 호텔이 있었고요. 그거를 철거하고 저렇게 로얄 예식장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렇게 높은 콘크리트 건물이 70년대 이후에 들어오는 바람에 나중에 저 건물들을 철거하고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아쉽게도 태화루의 주초석이라든가 그러니까 위치나 규모를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성과는 무엇이냐 하면요,
밑에 저기 전시실에 있습니다만 실물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7세기 전반, 가장 오래된 기와가 7세기 전반의 기와고요. 여기 우리 용마루 끝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동그란 게 숫기와라 그러고 막새기와라 그러거든요. 마구리 기와. 그래서 그 막새기와의 문양이 연꽃무늬, 그러니까 이중이 아니고 한 줄로 된 연꽃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무늬의 기와가 신라기와 중에 뭐 고구려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6세기 전반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태화사가 건립되었던 시기하고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실제로 태화루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그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시대까지의 유물이 골고루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자리가 아주 중요한 그런 건축물이 서 있었던 장소가 틀림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모습, 2014년 준공식은 아마 그때 제 기억에 4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벌써 만 7년이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벌써 지나갔는데요. 중창 모습인데, 근데 제가 사실은 이 태화루 위치 언덕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2005년에 태화루 복원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사실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연구를. 그래서 기본 틀을 이제 나름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제 실시 설계 들어가서 실제 건축 계획에 들어갈 때는 제가 그때 잠시 울산에 없었습니다. 해외 파견으로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이메일로 주고받고 연락도 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바로 이 문간체입니다. 문간체, 대문체. 저걸 저렇게 언덕 위에 여기 올리지 말고 저기 아래쪽, 그러니까 지금 그 전시관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 그쪽에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와 지붕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태화강 하구 쪽이 잘 보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보이는 저 문간체 기와 지붕이 없다면, 저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태화강 전체가 시원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짓고 난 뒤에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이런 걸 결정할 땐 제가 없어가지고 뭐 핑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다음 하나는 뭐냐 하면요, 하나는 자랑하고 싶은 건 이것도 이따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앞쪽 강변 쪽에 보시면 산책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개별 공격을 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잡았느냐 하면, 이미 태화강변 양쪽으로는 산책로가 전부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자리만 끊어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동강병원 쪽에서 강변을 걸어 올라오다가 다시 도로로 나와서 도로변의 인도를 따라서 내려가서 태화교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만 연결해주면 이 강변이 끊어지지 않고 보행로가 완성이 되겠다. 그런 고집을 세웠고요. 특히 이제 당시 건립 자문위원분들 중에는 누각은 강변 절벽 끝에 서야 된다, 이런 식의 누각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를 끝까지 물리쳤죠. 여기는 21세기에 세워진 건축이다. 그리고 여기는 역사 공원이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해서 이렇게 산책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아마 산책로는 이쪽 앞쪽 태화시장이 있는 쪽으로 돌아갔거나 없었거나 그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태화강 대공원을 거쳐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이거 도시계획입니다. 자, 잘 보시면 왼쪽에 분홍색이 있죠. 분홍색이 있는 저 위에 중구, 아래쪽 남구를 연결하는 저 선이 태화교거든요. 그래서 태화교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로 해서 여기 명천교까지 보시면, 강변에 중구 쪽에는 성남동이 전부 상업지역이고요. 강남에는 보시면 저기 태화 로타리 주변이 상업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빗금을 쳐놨죠. 이 빗금이 도시계획 도면을 보실 때 전국 통일입니다. 이게 정해진 기호거든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주거지역은 아니고요.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를 같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문제는 이번에도 왜 그 용도 지역 용적률이 완화가 됐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준주거 지역의 기존의 용적률이 350%, 즉 100평의 땅에 350평을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0%로 완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에는 100평의 땅에 500평의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남은 새치 일대에 남은 저 나지막한 건물들은 분명히 몇 년 안에 다 고층 아파트 단지로 꽉꽉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별로 길지 않은 한 3, 4km 남짓한 이 도심의 제일 좋은 위치가 모조리 건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해외여행을 가셔가지고 뭐 제일 유명한 도시가 자 파리 세네 강변 혹은 뭐 런던의 템즈 강변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그 스페인 뭐 빌바오까지는 못 가실지 모르겠는데 빌바오의 네르비온 강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빌바오라는 도시가 도시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결국 강변 살려서 도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너무 특징 없는 아파트로 가득 찬 게 굉장히 아쉽고요. 저게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질문한다면은 뭐 지난 일이라 소용은 없습니다만은 고층 아파트에 저는 조망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강변에 바싹 붙여서 높은 건물이 꼭 써야 되겠습니까? 강변에서 일정 범위까지 여기 준주거 B권 표시된 저 부분까지는 낮은 건물을 짓게 하고 특히 그 낮은 건물도 주거 건물이 아니라 문화시설, 뭐 박물관, 뭐 미술관, 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그 뒤에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파트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만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미술관, 박물관도 있고 공원까지 있다 그러면 아파트 값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토지 이용이 가능했는데 결국 우리가 요 짧은 시간 울산을 만들어 오면서 그런 부분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다.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그 우리가 태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울산에 지금 태화자가 붙은 지명이 명칭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이건 남산 위에 올라가서 남산루에서 찍은 상류 쪽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태화강변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디에서 보나 아름답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화면 안에서 도시화되어 있는 인공적인 부분은 전체 화면에서 비율로 얼마 되겠습니까? 한 10%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이 훨씬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뻐 보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이쁜 곳이라도 와와지구 동네 한복판에 들어가거나 태화동 동네 한복판에 들어가면 여기가 뭐 태화강변인지 이쁜지 알 수는 어렵죠. 우선 이제 태화강의 명칭 잘 보시면 강이 있고요. 태화강, 그 다음에 태화동이 있고 태화초등학교도 있고 여기에 있지 않고 멀리 있습니다만 태화중학교도 있고요. 또 여기 태화시장이 있는데 사실 이 태화시장은 좀 뭐라 그럴까요? 울산으로서는 좀 아쉬운 시장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실 이 시장의 태생은 여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중구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옛날 울산초등학교 앞 거기에 서던 장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말 일제 초기까지는 울산 뭐 분회장, 울산 본부장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울산군 울산도부에서 제일 그 위상이 높은 시장이었죠. 그랬는데 1937년에 이제 일정 부분 도시화가 되고 자동차도 막 다니기 시작하고 하니까 거기가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때 저 시장으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느냐? 지금 성남시장 자리거든요. 그 성남시장 자리에는 큰 연못이 있었습니다. 넓이가 한 2만 평 되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젊음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성남동 KB국민은행이 있는 데까지 그 전체가 하나의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메꿔 가지고 시장터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울산본부장, 울산장이었는데 성남시장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성남시장을 또 저렇게 상설시장으로 만들면서 그리고 또 성남시장 앞에 있던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지금 LG 마트가 있는 자리로.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모여들던 상인들이 버스 터미널이 가까운 곳이 오기 좋거든요. 그래서 터미널 주변으로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저쪽은 5일장 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장사할 자리가 없고 또 버스 터미널 또 옮겨오니까, 그래서 태화시장이 이 지역에 새로 구역 정리해서 만들어진 주택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울산장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6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수암시장이라든가 신정시장이 이제 더 큰 시장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 울산시장도 좀 살려야 되지 않는가. 예, 뭐 오늘 태화동 강의에 태화로 강의에 오셨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제 태화로라는 도로가 있고요. 태화강 국가정원이 있고, 그다음 또 생뚱맞긴 합니다만은 태화강역이 있고, 그리고 이 태화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에도 뭐 찾아보면 소소한 지명이 아마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 태화는 틀림없이 태화사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태화강에 대해서는 마침 저기 처음에 이 건물 지었을 때는 저런 기문이 없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맨 왼쪽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지금 여기 제가 비춰놓은 이 글입니다. 김극기가 쓴 시서라고 하는 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근의 태화로의 기문, 맨 오른쪽이 이제 서거정이 쓴 태화로 중신기, 즉 중창했을 때의 기문이고요. 가운데는 이제 한글로 박맹우 시장님 이름으로 이제 그 새롭게 중창한 중창 기문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게 하나고요. 이거 잠깐 보시면 이 원문은 이제 신정 동국 여지 승남에 실려 있거든요. 성 서남 쪽에, 이때 성은 지금 울산 읍성을 말합니다. 성 서남 쪽에 아니네요. 고려시대니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MBC 방송국이 있는 그 산 이름이 학성산이거든요. 거기에 성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바라봤을 때 서남쪽 이 위치가 되겠죠. 강이 있는데 대화강이다. 근데 여기 이제 옛날 문헌 기록에 보면 태화란 용어도 있고요, 대화란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사 가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저 대화를 보고 외놈들 그 야마토란 거 있지 않습니까? 야마토 정신 대화. 그래서 외놈들이 저런 식으로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이거는 신정동국 여지승남, 일제시대는 물론 해당이 안 되고 임진왜란보다 훨씬 전에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쓴 대화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침략 정신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화는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한문학을 깊이 연구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피휘라 그래가지고요, 왕의 이름이나 아주 유명하신 분의 이름하고 똑같은 글자를 그 자손이나 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쓰지 않거든요. 이 휘가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피한다. 그래서 이제 태화라고 하는 게 중국의 황제 연호라서, 그래서 그걸 피해서 같은 의미의 글자, 점이 하나 없는 대화로 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강물이 넘실넘실해서 만경이 한결같이 푸르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풍경이 이제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용두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그 용두가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이 지금 언덕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쪽 태화산에서부터 쭉 뻗어나온 이 그 언덕이, 산맥이 말이죠, 마치 용처럼 생겼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밑에 강 이름, 바로 태화로 앞에 이 강 이름이 황용년이거든요. 황용년, 누런 용의 연못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과 관련이 많습니다. 이 태화라는 이름도 그렇고 울산의 이 위치도 그렇고 울산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황용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다 용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오방색 아시죠? 오방색. 옛날 최순실 씨 때문에 오방색이 좀 유명해졌는데, 그러니까 동쪽은 청색, 그 다음에 봄, 가을은 서쪽이죠, 흰색, 그 다음 남쪽은 붉은색, 여름, 북쪽은 검정색, 겨울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가운데거든, 중앙. 그래서 여기는 황용년. 여러분 범서선바위 아시죠? 울산 고을에서 서쪽입니다.
그래서 백룡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도 흰용입니다. 여기는 노란용, 거기는 흰용. 그 다음 청룡이 있어야 되겠죠. 청룡이 바로 이제 무룡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는 무리용산으로 쓰는데 지금은 물에서 리을자를 떼버리고 무룡으로 부르지만, 그리고 그 한자 중에는 춤출 무자를 쓰고 있지만 물룡산이죠. 물룡산. 그래서 동쪽이고 물에서 사는 용이기 때문에 푸른 용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검은 용과 빨간 용은 제가 못 찾았습니다만은, 저도 울산에서 동서로 특히 태화강을 따라서 청룡과 황룡과 백룡이 있다는 것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특히 또 재밌는 게 경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경해. 고래경자를 쓰고 있거든요. 고래경자. 이게 상당히 이제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래가 노는 바다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반구대 암각화의 이 고래 그림하고 울산만의 저 지형, 저 바다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깊은 것 같고, 이 두 시간 혹은 두 장소의 중간 위치, 시간상 중간이네요. 고려시대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에도 이런 시문에 경해라는 글자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해의 넓고 넓은 물결에 임한 것이 대화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장국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자장국사가 돌아온 해가 643년인데, 여기 이제 나오는 사포라고 하는 저 포구는 울산 일대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는 곡포라고 됐거든요. 근데 곡자도 골곡자고요. 그 다음에 이 곡이라고 하는 거는 실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실. 한실할 때 대곡.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포라고 하는 거는 보면 이게 왜 바느질하는 실이거든요. 실사. 그러니까 대곡할 때의 그 실, 한실할 때 실. 그 다음에 바느질하는 이 실, 사포라고 하는 실. 같이 우리말 음으로는 실이 되거든요. 따라서 어쩌면 울산의 포구를 실제 우리말로는 실겨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자로 표현하니까 사포라고 쓰기도 하고 곡포라고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자장이 돌아온 게 643년인데 저 밑에 자료실에 가보시면 태화사를 건립한 것이 643년이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643년에 자장이 오자마자, 귀국하자마자 태화사를 건립할 수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라 때 이 절을 이 북쪽 언덕에 세우고 대화라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삼국유사 탑상조에 보면 자장이 중국 태화지에서, 즉 태화라고 하는 연못에서 구층탑 건립에 경주 황룡사죠, 연유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태화라고 하는 명칭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태화라고 하는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자장에게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황룡사의 용이 말이죠, 호범용이 자기의 큰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 구층탑을 완성해라. 그러면 9개, 주변에 9개 나라가 와서 조공할 것이다. 그리고 왕업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태화지의 신인, 즉 그 신 자신이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경기 남쪽 해안, 이때 경기는 서울이니까, 서라벌이니까, 서라벌 남쪽 해안이면 울산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해안에 정려, 그러니까 절이죠, 절을 하나 같이 세워가지고 복을 빌어주면 자기가 은혜를 갚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기설이죠. 이제 중국의 신인과 울산의 태화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 건립의 당위성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제 그 구층탑 건립에 대한 뭐 얘기인데요. 여기서 위에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우리 울산 사람 입장에서는 밑에 네 줄 보시면 이 절에 말이죠. 그 황룡사 탑에 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받은 사리 배가를 기둥 안과 또 통도사 계단, 그 다음에 지금 통도사 금강계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태화사 탑에 나누어 안치하였는데 이게 지룡, 즉 연못의 용의 청을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일현 스님이 줄을 달기를 괄호 열고
태화사는 아곡현 남쪽에 있는데 지금의 울주이고 또한 자장이 창건했다.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선임이 정확하게 태화사는 울산에 있다. 그게 지금의 울주다. 그리고 태화사는 자장이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가져온 진신사리 배가를 황룡사 구층탑, 그 다음에 통도사의 금강계단, 그리고 울산 태화사의 탑, 여기에 이제 안치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태화사 창건식이죠. 제가 조금 전에 643년은 틀렸다라고 감히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언제냐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 자장이 그 선덕여왕의 명을 듣고 중국 유학하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신라의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뭐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11년 642년에 백제 의자왕이 직접 공격을 해가지고 신라 서쪽에 42여성이 함락되고 또 심지어 11월 대야성 전투에서는 김춘추의 사위인 그 성주 품석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 643년에 이제 자장이 귀국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당나라 태종이 가만히 있지 않고 간섭을 합니다. 643년 9월에 선덕여왕을 폐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왕을 하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647년 1월에는 이제 비담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이제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바로 이 시기에 647년 1월 8일입니다. 이제 이날 선덕여왕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선덕여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잘 아시는 이제 진덕여왕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자고 합니다. 그래서 황룡사 탑에 제일 먼저 그 진신사리를 모시고 구청탑을 세우고 그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보건대는 통도사를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만들고 마지막으로 태화사를 저는 세운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순서가 맞다라고 보는데 요 태화사 맨 마지막에 보시면 태화사 창건 시기의 이 태화의 의미를 저는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이 진덕여왕의 연호가 태화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크게 화합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럽고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왕과 귀족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국난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태화라는 연호를 썼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중국에서 태화지의 신인을 만나고 한 거는 전부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 비유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자장이 오히려 불력, 부처님의 가호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선덕여왕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꾸며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들이 진덕여왕의 연호, 태화를 탄생시켰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진덕여왕도 당나라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우리 독자 연호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647년에서 54년까지 제위했습니다만은 연호는 647년부터 650년까지 태화로 쓰고, 그 다음에는 당나라 고종의 연호인 그 영휘라고 하는 이 연호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따라서 선덕여왕은 돌아가시고 진덕여왕이 즉위한 해 혹은 그 이후에 태화사가 건립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황룡사 탑은 645년에 세워졌고요. 통도사 창건은 64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47년 혹은 8년 이때가 태화사가 건립되는 시기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보시면 자장의 역할 중에 다시 위로 돌아가가지고 중간에 파란 글씨 보시면 선덕여왕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그 다음에 그 권력의 정당성, 이것을 이제 확보해주기 위해서 선덕여왕은 문수보살이 도와주는 사람이다 해서, 특히나 또 선덕여왕은 인도의 크샤트리아 왕족의 혈족이다, 그리고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까지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덕여왕을 엄청 신격한다는 얘기죠. 불교적 관점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자장이 와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진신사리 얘기도 나오고 구청탑 얘기도 나오고 통도사도 나오고 태화사도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좀 상당히 좀 아쉽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건대 태화사 유물로 추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계시는 위에 두 장의 사진은 위에 두 장하고요, 밑에 있는 것 중에 왼쪽 사진은 전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여기 교육청 옆에 골짜기, 지금처럼 혁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무주골 장어라고 하는 간판이 붙은 장어집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마 식사 한 번씩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장어집 마당에 서 있던 겁니다. 조경석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왼쪽에 저기 석재 한번 보십시오. 긴 화강석 장대석이고요. 제 홈이 파져 있는데 아마 저는 저게 문지방석이거나 아니면 탑의 부재거나 뭐 이럴 것으로 추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연꽃무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것도 저는 분명히 탑과 관계되는 석재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왼쪽 아래쪽은 지금 그 계단 위에 난간에다가 저렇게 찔러가지고 스테인리스 난간을 갖다 박아 넣어놓은 돌에다가 말이죠. 뭐 그런 모습인데 저것도 역시 장대석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귀한 돌이 무주골 장어구이가 혁신도시 개발로 성안동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 제가 찾아가 봤거든요. 없더라고요. 주인을 만나서 묻지는 못했는데 무주골 장어구이를 샅샅이 뒤져도 저 돌이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주변에서 발견된 돌이고 저런 모양이라면 태화사가와 관련된 것 이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런 돌을 뭐 엄청 멀리서 가져오진 않았을 것이고 분명히 주변 일대에서 수습했을 것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쪽 쪽이 세로로 세운 이 사진도 보시면 저거는 바로 내오산 지금 만회정 정자 그 옆에 있었습니다. 정자를 짓기 전에 있었는데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정자를 짓고 나니까 저 돌이 없어졌어요. 저런 돌덩이가 몇 개 있었거든요. 저것도 아주 긴 장대석인데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태화사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석재로 보고 있거든요. 뭐 추정 태화사의 위치를 이 언덕으로 예를 들어 본다면 말이죠. 그 다음 사진이 이겁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요, 울산 향교입니다. 울산 향교. 향교에 가보시면 뒤에 대성전이 있거든요. 대성전 공자를 모시고 있는데 거기 지금 대성전 건물 앞에 기단에 말이죠, 저건 틀림없는 100% 탑재입니다. 그렇죠? 탑재라든가 기타 가공된 석재가 저거는 뭐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요. 저런 석재 여러 개가 지금 건물의 기단에 들어가 있거나 혹은 옆에 화단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재도 저 향교는 원래 반구동에서 왔기 때문에 반구동 쪽에 있었던 사찰이나 이런 것과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보여드린 거는 저는 100% 이 태화사하고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전에 들은 얘기는 지금 여기 대화로 앞쪽에 대화교 옆에 여기 횡단보도 있지 않습니까? 저 위치에는 다리가 2개 있었거든요. 나무로 만든 다리가. 그래서 저기에 보면 이제 다리를 만들었던 참봉 이름이 쓰인 비석도 있는데 저기에 원래 이 홍해교, 그러니까 무지개 다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돌로 만든 다리가. 그래서 그 다리의 석재를 역시 여기를 개발할 때 북구에 있는 어느 교회로 다 가져갔다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저는 그건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이 홍교가 있었다면 저 홍교의 석재도 이 부근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우리가 실측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요즘 좋은 ICT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우리 왜 고고학 하시는 분들 깨진 도자기 파편으로 전체 모습을 추정하거나 혹은 이제 그런 우리가 이 추정도를 그려볼 수 있는데 탑이나 건축물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화루 그러면 태화사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태화루 그러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 임금이고요. 아마 고려 6대인가 그렇죠. 서기 997년에 여기를 왔대요. 뭐 그때 당시 그 태화루에.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서기 997년에 고려 왕이 마지막으로 여기를 왔다 갔어요. 근데 거기서 1997년에 1000년 후에 울산이 광역시가 됐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의미로 저는 해석하느냐 하면 997년에 성종이 울산 왔다 간 이후에 울산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서라벌의 외항으로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하던 울산이 이제 뭡니까? 모도시인 수도도 고려로 개성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손님이 떨어져 나간 거죠. 게다가 이제 변방의 군사도시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한 사람이 저는 성종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성종 이후 현종 때가 되면 그때부터 울산은 1895년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울산은 그냥 변방의 군사도시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 그런데 97년은 드디어 기초시 탈을 벗어버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광역시가 됐거든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도는 뭐냐면요. 지도는 저기 건너편 남산, 두 번째 봉우리, 남산루가 있는 봉우리 하고요. 무룡산을 제가 저렇게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이 도시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잘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연결해 보니까 희한하게도 저 가운데 동그라미, 그러니까 지금 MBC가 있는 산, 제가 고려시대에 성이 있었다고 하는 저 자리가 저렇게 일직선으로 일치합니다. 저는 저런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룡산이 울산 고을의 진산이거든요. 진산. 근데 저 진산 개념은 조선 초의 여지승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고려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려성과 남산과 무룡산이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한 축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 뭐야? 죄송합니다. 올라갔네.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예. 자, 그래서 하나 또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될 게 울산 지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사람들은 울산을 어떻게 봤을까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A, B, C, D, E, F, G 7군데 덩어리를 묶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울산 팔경하고 울산 팔영이 있는데요. 팔경은 뭐 중국 송나라 때 만들어진 개념이라서 중국인들이 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8개의 대표적인 풍경으로 이렇게 시를 읊었는데 팔경에는 태화루가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런데 팔영 8개의 시, 팔영에는 태화루, 평원각, 그다음 장춘호, 은월봉 이렇게 여기에서 바라보이는 4개의 풍경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망해대, 그다음에 백년암, 벽파정, 개운포 해서 8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ABCD 중에는 B에 해당합니다. 태화동 부근. A는 문수산이고요. C는 하물산입니다. D는 학성동. E는 삼산입니다. 그리고 F가 무룡산이거든요. G는 개운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방어진의 어풍대라든가 연포라든가 저기 그 서생성은 제외했습니다. 1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팔경, 팔령 시에 등장하는 장소를 저렇게 지도에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개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지난 고려조선, 신라는 빼고 고려조선 1000년간 울산 사람들은 저런 장소를 굉장히 중요한 장소, 아름다운 장소, 울산을 대표하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지에서 와서 시를 읊는 사람도 이런 장소를 대상으로 시를 읊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쉽게도 남아있는 건 어디냐면요, A하고 F만 겨우 남아있습니다. 큰 산만. 그렇죠? 무룡산하고 문수산만 뭐 큰 산이니까 개발할 수 없으니까 남아있고, 나머지 B, C, D, E는 아까 제가 아파트 설명드렸듯이 전부 개발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상식, 뭐 이런 교양이라 할까요? 이런 교양을 우리가 몸에 체득하고 있었다면은 그때 입안자들이, 계획가들이 저걸 그냥 저렇게 버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거든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 이런 방향으로 개발할까 저런 방향으로 개발할까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물론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그래서 그 점에서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저렇게 된 간접적인 이유이면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식민지죠.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이제 틀어져 버린 거죠. 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장소를 지도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 얘도 피곤한 모양이에요. 요거는요. 사실 지금부터 좀 보시면 PPT 그 레이아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앞에 보여드린 것과 뒤에 보여드린 걸 이제 제가 따로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이 사실상 본론입니다. 오늘 주제가 대화로 건축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누전 건축으로는 뭐 한자로 루도 있고요, 정자도 있고, 대, 사, 당, 헌 뭐 여러 이름으로 이제 부르는데, 어쨌든 인간이 휴식하고 풍류 즐기고 혹은 회의하고 이논하는, 화합하는 그런 장소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누의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2층이라는 거죠. 바닥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선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형 지물의 제약을 덜 받고 훨씬 더 먼 풍경을 훨씬 시원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누각 건축을 즐겨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전통 누각 건축의 가장 문제점은 뭡니까? 이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는 피해 주는데, 만약에 오늘 태풍이 왔다 그러면 우리 강의 못 했을 것이고요. 또 지금은 계절이 좋은 5월이라서 지금 기온이 뭐 20도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겨울에 아마 여기 지금 추운 겨울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제 이 기후의 영향은 많이 받지만은 그런 기후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온난한 그런 계절, 좋은 계절에는 이런 누각 건축이 오픈된, 개발된 곳에서 자연과 함께 인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경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정자는 상당히 사적인 공간이고, 이런 누각은 이제 공적인 성격으로 접객도 하고 풍류도 즐기고 학문을 연마하고 정신을 수양하기 위한 건축물이다. 사실 이 건물 처음에 중창한다고 했을 때요, 반대의 의견 중에 하나가, 아니 옛날에 기생 끼고 여기 와서 술 마시고 놀았던 걸 왜 해야 되느냐. 근데 누각은요, 기생 끼고 와서 술 먹고 하는 사람은 일탈을 하는 사람이었고, 정상적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21세기에 옛날 그 기와집을 짓느냐라고 또 반대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장소가 훨씬 더 넓은 이 부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생각해 볼 만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부지 면적 가지고 또 강을 따라 길게 그 땅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현대 건축을 세워 가지고는요, 이 건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건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장소성, 또 태화루가 있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았을 때는 지금의 선택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더더구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설명 안 드렸는데, 왜 갑자기 태화루 중창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느냐 하면, 사실 임난 전후한식이 없어지고 한 500년 가까이 태화루 짓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다가 갑자기 된 이유는, 이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만약에 울산시나 시민이 여기를 지키지 못했으면은, 지금 주변에 보이는 아파트 있죠? 저런 아파트 여기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영원히 울산 시민 품에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각 건축은 여기 뭐 S51이 100억을 기부했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여기에 서 있던 빌딩도 매입해서 철거하고 한 그런 그 철거비, 부지 매입비가 그보다 훨씬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한 300억 이상 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세금 포함해서 한 4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런 장소를 우리가 찾았는데, 그 의미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평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누각은 고을에서 말이죠, 가장 경치가 좋은 곳,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소에 지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사유하고 또 자연과 인간이 동화된 존재라는 철학, 이상 뭐 그런 걸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사신이나 빈객의 접대 공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식적인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컨벤션 센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려 성종 임금이 여기에 와서 군신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왕이 주재하는 그런 파티 이런 것들이 열리던 장소였다는 거죠. 아마 이제 왕이 아니라면 뭐 울산의 도부사라든지 뭐 경상도 관찰사라든지 아마 이런 사람들이 아마 주재하는 그런 행사의 장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역사상에는 많은 누각이 등장하는데요. 그냥 자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용도에 도자가 빠졌습니다. 고려 조선시대 누각 용도를 다른 분들의 논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고려시대는 정치하는데 37%, 파티하는데 32%, 기타 행사에 한 13% 썼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조선 초기에는 누각을 누가 만들었냐 보니까 예지승남에 중앙의 관리가 만든 건 1%가 채 안 되고요. 대부분 그 지방 고을에서 94% 정도를 만들었다. 용도는 지방 정부의 행사, 정치의 절반 이상을 썼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이런 누각을 만들었던 당대의 그 학자의 입을 빌려서 살펴보면 하륜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의 학자 있죠. 이분이 쓴 촉성론 기문에 보면 한 누각의 일어남과 허물어지는 것으로 그 고을의 인심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고을의 인심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세도를 세상의 이치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각 건축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현대적으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경치 보고 상징이 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고 오늘처럼 이런 공공 행사를 하고 뭐 이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상징이자 랜드마크였다. 특히 과거에는. 그래서 사실 왜 그 조선시대 객사를 보시면요, 전국적으로 330개 고을이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 남북한 합쳐가지고 그 모든 고을에 객사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영 같은 데도 객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군사시설 빼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330개 고을에 객사가 하나씩 다 있었는데 그 객사 중에 유명한 것들이 다 이런 뭡니까? 누각을 가지고 있어요. 밀양 영남루도 객사에 딸린 겁니다. 진주의 촉성루도 진주 업성은 아닙니다만은 경상우도 병영성이죠. 그게 딸려 있는 누각이고요.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일제강점기 때 조사한 자료 보면 조선시대 가장 그 지방 객사 중에 웅장했던 게 북한 그 평안남도에 있었던 성천객사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대동강의 상류인 비류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변에 어마어마하게 그 큰 규모의 멋있는 누각이 쭉 서 있습니다. 이름이 선녀가 내려왔다고 하는 강선루인데요. 강선루. 그런 강선루를 끼고 있는 성천객사의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단순 누각이 어떤 단순한 뭡니까 이 객사의 부속 공간이 아니라 진정한 컨벤션 공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건에 관련된 요거는 뭐 역사적 기록이니까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삼국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권건의 태화루기를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과 남쪽으로 누각을 이루고 뭐 이런 그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규모가 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려사를 보면 성종이 울산에 왔다 간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때 성종이 나이가 한 37밖에 안 됐는데 울산하고 경주만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왔다고 봐요. 지금도 왕이나 지금도 대통령이 지방도시를 그렇게 정치적 목적 없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울산까지 왔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올려주세요. 잘못 눌렀나? 당시에 하나 더 위에. 네. 하나 더 위에. 예. 당시 왕이 함부로 오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어떤 목적으로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37 젊은 나이인데 울산이나 경주에 와서 그 처리한 일이 너무 힘들었는지
울산에서 병을 얻어가지고 개경으로 돌아가서는 돌아가셨어요.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포의 팔령시가 있고요. 또 김덕기의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건에 대한 얘기는 여기 이제 서거정에 중심기가 있습니다만은 1401년에 한번 새로 고쳐지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80년대 중반쯤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건을 한 그 기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쓴 게 서거정의 기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속찬 지리지를 비롯한 이런 지리지, 읍지 종류의 꾸준히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태화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읊은 시가 굉장히 많고요. 이 태화루와 관련된 시는 우리 울산대학교 국문과의 성범중 교수님이 내신 그 번역서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굉장히 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왕조실록 내용은 뭐냐면 임진왜란 때의 뭐 기록인데, 사실 태화루와 직접 관계된 얘기는 없고요. 태화란 지명이 나옵니다. 태화에 잔류해 있던 적이 일본군이 퇴각하려고 임시로 기거하기 위해서 지었던 병사, 즉 군사들이 있던 시설을 불태웠고,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성지, 영조 때 나온 울산 최초의 읍지인데요. 학성지에 보시면 이제 태화루 예터 서쪽에 사직단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위치는 태화루가 없던 시절에는 조선시대에 사직단이 여기 있었습니다. 즉 토지와 곡식의 신에 제사를 지내고 전국의 모든 고을에 일률적으로 만들었던 시설이 사직단인데요. 그게 이 자리에 있었고, 그거는 지도로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상일 부사가 이제 학성지를 편찬을 주도하신 그 울산 부사인데, 이분의 문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울산 지역을 많이 여행을 하시면서 그 시를, 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가 태화루 예터라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괴천 박창호는 누구냐면 저 송정박 씨인데요. 학성 이시인 이유정하고는 아마 사동간이죠. 이분을 영천에서 스카우트 해와가지고 울산에 이제 문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모시고 왔고, 나중에 국왕서원을 창건하고 또 국왕서원의 원장도 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고 집안이고, 이분의 후손이 이제 저기 박상진 의사시죠. 그래서 이 내용에도 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다 실제 태화루를 본 것이 아니고 과거에 태화루가 있었다 하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일제시대 때 나오는 읍지 중에 흥려승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근거가 뭔지는 몰라도 임진왜란 때 불타고 뭐 이런 내용이 이 책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태화루를 중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여기 이제 학성지에 딸린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보시면 글자가 누워 있는데 위에서부터 태화루 구지라고, 즉 태화루 예터라고 정확하게 이 자리를 꼭 찍어가지고 글자를 써놨고, 그 앞쪽 강바닥에다가 강 가운데 황룡년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황룡년 바로 옆에 언덕 위에 태화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수많은 기문이 있는데요. 저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림이 없어요. 영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이 온갖 이미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은 딱 직관으로 보는 순간 여기다가 보이거든요. 이설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지도고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이제 울산 읍성에 임난 때, 정확하게는 정유재란 때 없어진 울산 읍성의 성벽 위치고, 제가 노란 동그라미에 보시면 서문, 강해루, 동문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즉 읍성의 성문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두 장의 사진은 1900년에 만들어진 군용 비밀지도라고 하는 곳의 태화, 아래쪽은 이제 1918년에 발행되긴 했지만 12년쯤에 제작에 들어간 10,000분의 1, 1대 10,000 울산 지형도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강이 하천이 하나 흘러내려가고 길게 언덕이 보이는데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강이 보이고요. 그래서 저기 길게 내려가는 저 하천이 이름이 원래 동네에서는 강순내라고 불렀습니다. 강순내. 근데 지금은 이제 행정명칭으로는 이제 유곡천이죠. 그리고 바로 저 하천이 태화강으로 저렇게 바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저렇게 하천인데
저 하천 위가 현재 태화시장이 들어섰거든요. 따라서 태화시장이 비가 오면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부랴부랴 차바 이후에 LG 마트 부지를 사서 그게 지금 이제 배수장 유수지를 만들고 있죠. 그 공사가 끝이 나면 아마 태풍이 와도 잠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지천이 태화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제가 토지 대장을 가지고 표시를 한 건데요. 가운데 허옇게 보이시죠? 저게 현재 이 도로입니다. 저기 일제시대 때 새로 만든 도로고요. 그 위로 노란색으로 꾸불꾸불 띠가 보이시죠? 저게 처음에 말씀드린 옛날 도로입니다. 옛날 도로. 지금도 요 뒤로 들어가 보시면 일부 살아 있습니다. 선이 살아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있습니다. 짙은 붉은색. 저게 이제 지목상, 토지대장의 지적도의 지목상 사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지. 사사지가 뭐냐면 종교용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신사, 뒤에 사자는 절사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만든 지목에 사사지는 종교용지거든요. 그래서 사직단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저 위치라 하는 것을 이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성남동 글자 옆에 다리가 두 개 있어요. 저게 아마 하나가 홍해교고요. 하나는 이제 일제시대 때 신장로 만들면서 차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 다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항공사진, 이게 54년도 항공사진인데 뭐 잘 보시면 신정동 이휴정 있는 자리 연못입니다. 밑에 연못이고요. 그 다음에 태화강이 흘러가고 있고 대수펀 저 때도 그대로입니다. 그죠? 짙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언양으로 나가는 신장로가 꼬불꼬불 지나가는 게 이제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67년도 이것도 밑에 전시관에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동강병원 쪽에는 전혀 개발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제가 70년대 구획 정리했다고 하는 저기도 보시면 골짜기가 논이 쭉 보입니다. 그 다음 신정동은 보시면 이제 막 구획 정리해가지고 도로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한 20년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우정동에는 성경직물, 지금 성경아파트 자리에 큰 공장이 들어서고요. 시외터미널이 옮겨오면서 태화시장 일대가 도시화됐고, 신정동은 이제 완전히 도시화돼서 건물이 가득 차 있고요. 그렇지만 태화뜰이나 동강병원 쪽에는 병원 뒤에 아파트가 하나 들어왔을 뿐 아직 전체가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철도도 꾸불랑하면서 그대로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2013년, 그로부터 다시 한 20년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4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변화해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루 현판은 지금 박물관에 있는데 원래는 강 건너 이휴정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 글자를 그대로 스캔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제 한글 현판과 저기 한자 현판이 있는데 한자 현판은 이걸 땄습니다. 그리고 이 현판은 원래 울산 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누각이 있었는데요. 그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논란이 많았는데 원래 태화루 현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현판 뒤를 보니까 진남루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아마 병영성에 매달려 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혹은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그 울산 읍성 남문이 강해루라고 하는 게 신호등 내거리점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있었는지도 알 수는 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물이 남아있고 연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 중기쯤의 것으로 그렇게 아마 제가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중창사업 내용인데요. 뭐 설명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공사 기간만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딱 30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00억이 넘었네요. 이 건축비 빼고 407억이 더 들었네요. 그래서 전체 면적은 한 731제곱미터고 본 건물은 한식 목구조고요. 저 밑에 있는 휴게문화동은 철근 콘크리트. 나무는 뭐 이제 저재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 20만 재 정도 섰고 국산 소나무가 그중에 85%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 시공한 업체는 전라도의 나주에서 온 태청건설이라는 업체가 했고요.
감리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삼풍이라는 데가 했는데 저게 희한한 게요. 저 삼풍을 제가 나중에 태화루 복원 중창하고 난 이후에 시에서 백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백서 쓰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연락했더니 회사가 없어졌더라고요. 부도 나가지고 삼풍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면 90년 9월에 처음 중창 건의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95년에 위치 결정을 했는데 저거는 여기가 아니고요. 지금 내오산입니다. 만회정이 있는 그 자리에 처음에 태화루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면, 설계 도면도 다 나왔고 다 준비가 됐었는데 그때 이제 본격 진행을 하지 못했고 다시 2005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제가 수립하게 됐고 지금 같은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구조는요, 뭐 여러분들께서 상식으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주심포 양식이다. 우리 목 구조는요, 이제 요 기둥 위에 있는 저 바깥쪽 처마 쪽 기둥 위에 보시면 굉장히 나무를 복잡하게 조립해 놨지 않습니까? 저 바깥쪽에 여기도 있네요. 안쪽에 저 기둥 위에 저거를 우리가 뭐 공포 혹은 포작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 공포의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민도리집 그러면요, 그냥 기둥하고 포를 그냥 걸쳐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장식이 민도리집. 그 다음에 입공식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장식이 된 게 한 줄 나오면 1입공식, 두 줄로 얹히면 2입공식. 보통 향교나 양반집은 이제 전부 입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가 지금 이 건물 주심포식이라고 하는데 저 주심포는 되게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둥의 중심, 기둥 주자거든요. 기둥의 중심에 포가 하나씩 얹혀 있으면 그냥 주심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형식이 다포식이거든요. 다포. 다포면 뭐겠습니까? 포가 무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 사이에 저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오는 게 다포식이고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장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도사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큰 건물이 다 다포식입니다. 그 다음 제일 여기 가까이에서 다포식을 보시려면 저기 태화교 건너가지고 신정시장 가기 전에 도로변에 큰 중앙로 도로변에 건물 한 줄만 빗겨서 안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서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원. 그 김해 김씨 제실인데요. 그 건물을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게 1980년대에 지었는데 하여튼 울산 시내에서 다포식으로는 제일 멋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화려한 거는 이제 백양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최근에 대웅전이 화려하고요. 그 다음 저 건너편에 이제 저 무슨 절이죠? 그 사모에 있는 천태종, 정광사, 정광사도 굉장히 화려하게 크게 지었는데 정광사 특이합니다. 정광사는요, 제가 95년도에 이제 울산대학교에 임용이 돼서 왔는데 임용이 결정되고 95년 2월로 기억합니다. 저 그때 한참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현장에 견학을 갔는데 가서 보시면 겉으로 보면 100% 목조 건축입니다. 그런데 100% 철근 콘크리트 집입니다. 이런 모든 복잡한 모양을 전부 콘크리트로 만들었습니다. 100%.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는데 굉장히 재밌게 만들더라고요. 현충사나 이런 게 전부 콘크리트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포식으로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입니다. 그래서 주심포 양식의 이고주 구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바깥쪽을 외진이라 그러고 바깥 복도를 외진, 가운데를 내진이라 그러거든요. 앉아 계신 데를.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 기둥이 밖의 기둥보다 좀 더 키가 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키가 크다고 고주라 그래요. 높을 고자 고주. 바깥쪽을 뭐 평주라 그러기도 하고 외진주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고주 구량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고주라고 하는 거는 저 고주가 두 개밖에 없다가 아니고 두 줄이 있다는 거죠. 두 줄.
그 다음에 이제 구량가가 좀 어려운데요. 저게 이제 도리를 말합니다. 기둥 위로 이렇게 긴 방향으로 지나가는 걸 도리라 그러고요. 이렇게 직각 방향, 짧은 방향으로 지나가는 거, 여기 있는 큰 거 있죠, 둥근 거. 저런 거를, 이걸 붙여지나?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저거를 이제 보라 그러거든요, 보. 그래서 제일 큰 보를 우리가 대들보라 그러죠, 대들보. 예, 대들보라 그러고, 그 위에 있는 좀 작은 거 있죠, 짧은 거. 저거를 이제 중보라 그럽니다. 중간에 있다고, 중보. 그래서 옆으로 지나가는 걸 이제 다 도리라 그러는데, 이 도리가 3개면 3량가, 5개면 5량가, 7개면 7량가, 9량가가 사실 제일 큰 건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은 이제 고려시대 스타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배흘림 기둥으로 가운데가 똥똥해 보이게 했는데, 이거 착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서서 보면 가운데는 말이죠, 가운데는 이제 조금 들어가 보이고 양 끝단이 조금 벌어져 보입니다. 우리 눈의 그 시각 구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보이는 데는 일부러 조금 더 벌려놓고, 퍼져 보이는 데는 일부러 좀 더 좁게 해놓으면 실제 볼 때는 평행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엔타시스, 배흘림을 쓰는데, 그리스 신전 같은데,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전부 이걸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엔타시스 가지고 일본의 옛날 학자가 파르테논 신전에서부터 법융사까지 서로 건축적으로 연결된다고 뭐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심포, 배흘림 기둥,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을 보시면, 볼은 사실 단면이 이렇게 네모지게 할 수도 있고 둥글게 할 수도 있거든요. 둥근 게 나무 통나무를 거의 다 썼으니까 둥글다고 이제 항아리 보라고, 저 위에 있는, 여기서 안 보이나?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심포가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는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선 전기 이전에 그 목조 건축물이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 주심포가 좀 양식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기까지 제일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없어진 것이 조선 전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장 중심 연대인 고려시대에 맞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건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수덕사 대웅전, 봉정사 극락전, 뭐 부석사 무량수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건물은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좀 비슷하게 힌트를 거기에서 얻어서 지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기는 이제 우리가 늘 영남 3대 누가 그러는 영남루, 그 다음에 촉성루 하고 비슷하게 했는데, 울산 태화루를 마지막에 했기 때문에 조금 크게 했어요. 조금 키를 더 크게 하거나 조금 더 넓게 하거나. 그래서 세 개를 굳이 비교하면 울산 태화루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촉성루는요, 촉성루는 저게 또 6.25 때 탔거든요. 불탔거든요. 전쟁으로. 그래서 촉성루는 이제 예전에 그 조산 도면이 있어가지고 새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촉성루도 그렇게 오래된 건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와인데, 기와는 이제 여기 처마 끝에 있는 암기와 숙기와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이죠. 동그랗게고 기와 가운데 튀어나와 있어요. 둥근 모양으로 찍혀 있어요. 그게 이제 귀신눈이라고 그래가지고 귀목문이라고 그럽니다. 귀신눈 모양. 그래서 귀목문 기와인데, 여기에서도 발굴이 됐고요. 그래서 고려시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기와라서 귀목문 양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자료집 아마 만드신 걸로 아는데 아니면 없습니까? 그러면요,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다 방송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PPT 보내드릴게요. 여기 이제 제가 아까 구량가 도리만 명칭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왼쪽부터 외출목도리, 첨화도리, 중하도리, 중도리, 중상도리, 종도리, 그래가지고 양쪽 다 합쳐서 지금 9개가 나와 있거든요. 번호까지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외출목도리가 뭐냐 하면, 바깥쪽에 맨 바깥열 기둥의 위에서 위로 쳐다보시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 도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카운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카운트하면 11개인데 양쪽에 하나씩 빼버리니까
9개라는 겁니다. 가운데 1개 있고 양쪽에 4개씩. 아시겠죠? 뭐 길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챙겨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이네. 잠깐만, 사진 2장 넣었는데 안 넣고 제가 착각했네요. 요 도리 때문에 다른 명칭도 제가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빼먹은 모양입니다. 도리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지붕을 벗겨내고 도리만 잘 보이게 그린 것을 지금 여기 보여드렸습니다. 자, 제가 강의 약속한 시간이 4시 정각까지인데 지금 제 시계로 딱 3시 59분이거든요. 나름 정확하게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퀴즈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도 좀 받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퀴즈 하실 겁니까? 퀴즈 제가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상품이 몇 개 있대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 군대 시절도 그렇고 요즘 그 대학에 비대면 수업하다 보니까 수업도 그렇고 사실 1시간 강의하고 나면 그 쪽지 시험 보거든요. 제일 싫은 건데 오늘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상품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문제 드릴까요? 여러 우리나라 말이죠. 목조 건축에 이 양식이 있는데 태화루의 양식은 무슨 양식이죠? 빨리 손 드세요. 태화루 양식, 제가 아까 무슨 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예, 맞습니다. 주심포 맞추셨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지금 제 머릿속으로 막 만들고 있는데 요 태화루를 방문했던 왕이 있었죠. 왕. 예, 고려시대 왕인데 그 왕이 누구였죠? 어느 분이 제일 빨리 드셨노? 예, 맨 앞에 앉아 계신 분. 네, 성종입니다. 예, 성종 맞습니다. 예, 예문 없이 그냥 막 질문 드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뭘 드려야 될까요? 좀 어려운 문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울산 80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강조해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울산 80에서 8군데의 장소를 시로 읊었는데 바로 이 자리를 읊은 것 중에 하나는 태화루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는 분 손 드시죠? 상품 받으신 분은 조금 양보해 주시고. 어렵습니까? 이 자리에 8개 중에 하나 빼고 다 말씀드릴까요? 태화루, 장춘호, 은월봉, 망해대, 그 다음에 개운포, 벽파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각이 있어요. 무슨 각. 너무 어렵나요? 중국집 이름 같기도 하고 무슨 각인데 그러면 이때는 또 그죠? 이제 석자 중에 마지막 글자 각이고 앞에 2자가 있는데 한자까지도 힌트 드릴게요. 맨 앞 글자 중간 글자 나을래나? 어느 걸 힌트 드릴까요? 맨 앞 글자 드릴게요. 맨 앞 글자 평입니다. 평땡각.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네. 그럼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축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제일 큰 굵은 나무 저걸 뭐라고 한다고 명칭 혹시 아세요? 예, 아니요, 예. 맞습니다. 예, 대들보. 잘 맞춰주셨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할까요? 제일 기본적인 문제. 자, 이런 건축물을 무슨 건축이라고 한다고요? 정자도 있고 대도 있고 사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무슨 건축? 한 글자로 하셔도 되고 2글자 하셔도 되고 손 드시고. 루. 예, 맞습니다. 루 혹은 누각이죠. 그러면 질의응답 잠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한두 분?
아무도 질문 안 하시면 수업을 안 들으셨거나 제가 너무 강의를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아루 인문예술 아카데미의 첫 강의의 문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열어주신 한상건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정말 귀한 시간 또 미리 사전 접수도 하시고 오셨는데 오늘 무엇보다도 날씨가 아침부터 비가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었어요. 이제 날씨도 개었는데 오신 김에 저기 이제 밖에 내려가셔서 태화로 누각을 한번 정치를 좀 느껴보시고 그 아까 강의 중에서도 누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 아카데미의 그 제목을 태화루의 풍류라는 말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 풍류라는 의미가 아까 교수님께서 뭔가 좀 일탈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많이 이렇게 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말 이런 자연의 풍광과 인간의 삶 이런 것이 하나로 우리에게로 좀 다가오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색의 공간이 이 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저도 오늘의 날씨와 너무 잘 맞고 우리 아카데미 내용 첫 강의로도 너무 좋았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그 엽서를 하나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연의 풍광과 태화루 아카데미 첫 강의를 들으시면서 태화루의 풍류에 관한 생각, 사색을 담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나에게 쓰는 편지도 괜찮고요. 이 태화루 누각에게 울산의 이 중심 가장 풍광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이 태화루에게 전하는 한 말씀을 한 줄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작성하신 그 체험 엽서는 저기 앞쪽에 우리 나가시면서 입구에 좀 주시고 가시고요. 오늘 그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오늘의 나의 소회를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 계신가요? 네,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쓰셨는데 네, 앞으로 나오셔서 그 소감문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 부끄러워서. 네, 그러면 저희 수고하는 걸로 저쪽에 입구에 주시고 가시는 걸로 하고요. 그 맨 앞쪽에 앉아서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선생님. 네, 작성 중이세요? 네.
그러면 작성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저희에게 주시는 걸로 하고, 혹시 소감문을 이렇게 발표해 주실 분 계시면 저에게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없으신 걸로 하고, 저희가 오늘 작성해 주신 거는 나중에 저희 결과의 자료를 좀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마음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하시겠다는 자원하시는 선생님 계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하려고 제가 했는데, 저는 이 울산에 온 지가 한 40년 정도 돼서 이제 제 2의 고향과 같습니다. 이 집이 요 옥교동의 강변도로에 있고, 여기 온 지는 한 5번 정도 왔다 갔습니다. 올 때마다 이런 고택과 이런 태화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촉성루나 이런 데 이제 그런 데 지나면은 꼭 올라가서 한번 보다가, 이 태화루가 복원되기 전에 여기 건물들이 엄청 지저분한 건물들도 엄청 이 뒤에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복원되는 걸 엄청 많이 고대하고 기대했는데, 오늘 주변에 요 태화시장에 볼 일이 있어 이제 왔다가 요 잠시 보고 가려고 왔는데, 조금 일찍 와서 강의를 들었으면은 정말 좋았겠다, 이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내용은 태화루가 복원된 지 제법 시간이 흘렀지만 복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하고 울산시의 관계자들한테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태화루를 다녀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늘 지나가면서도 너무 울산의 이 태화루가 자랑스럽고, 또 이리 올라와서 내려다보면 정말 참 좋다,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우리 시민분들이 오시다 가시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들르는 곳이 태화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강좌를 시작으로 해서 7월 24일까지 앞으로 9번의 강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그 다음 강의 내용과 강사님들 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는 7월 24일까지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강의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 저기 문화동에 내려가 보시면 열린 갤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또한 한 걸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